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 방면 수산해대문에서 탄천 1교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도심 국회대로 따라 서강대교 주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월 나들목을 지나 목동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서부간선도로도 목동교부터 오목교까지 양 방면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안양 쪽으로는 고척교를 지나 금천교 사이로 이미 시속 2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을 올림픽대로도 강서쪽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밤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 오시에서던 추돌사고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강변호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5만원권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이 5만원권은 발행은 많이 된다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마늘밭에서도 나오고 네.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5만원권이라는 고액권이 처음 나올 때부터, 태생 때부터 생겨난 우려인데요. 예. 이런 우려는 항상 맞아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5만원권 관련된 특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5만원권을 좋아합니다. 너도 나도 5만원권을 찾아서 이 발행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예. 근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찍어낸 돈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중을 봤더니 급격하게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시중에 풀렸던 찍어냈던 5만원권이 45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전년 1년 사이에보다 한 2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5만원권을 많이 찍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풀린 5만원권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는 이 회수율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를 보니까 5만원권 회수율이 28.1%. 지난해 같은 기간이 54%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요약해보면은 이제 사람들 또 누군가 큰 손들이 5만원권을 좋아해가지고 다 찾아서 모으고 다 긁어놓고 이거를 이제 어디엔가 딱 넣어놓고 숨겨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주. 5만원권에 무슨 종자를 심어놨나? 마늘밭에서도 나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 파악도 해보고 취재도 해본 결과 예. 역시 이제 세간의 입소문대로 개인 금고나 이제 은행 금고 속에 들어가 있다. 게 거의 이게 현실화되고 맞는 얘기 같습니다. 시중은행 PB센터 분들도 얘기 들어봐도 이제 큰 손들 자산가들이 다 5만원권을 많이 찾고 그 5만원권들을 다 돈다발 묶어가지고 금고에 많이 넣어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몇 프로 이런 거보다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세금 뭐 한 번 맞으면은 30% 40%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산은닉, 상속, 증여를 위해서 이렇게 고액권 5만원권 현금다발을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결과적으로 뭐 은닉, 탈세, 지하경제, 검은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5년마다 우리도 뭐 미국 100달러짜리처럼 주기적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신권을 나오자 그랬는데 그래 봤자 이게 선거 숨어 들어간 뭐 국권이라고 해서 일시에 딱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괜히 또 바꾼다고 해서 예산만 더 들고 해서 참
참 이게 태생 처음 5만 원권 나올 때부터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정책적인 미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날씨하고 곡물 가격, 예? 네.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죠. 작황이. 예, 엘니뇨가 온다고 그래서 올해는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는 최악의 이제 작황일 것이다. 엘니뇨 때문에요. 그랬는데 가격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이제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라고 하는데 발표한 7월 세계 곡물 가격 지수가 185.4%였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겠지만 2010년에 이게 한 185점,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곡물 가격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 초 작년에 말에 이제 올해 엘니뇨 오니까 곡물 펀드나 이런 쪽에 투자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손실이 꽤 큰 거죠. 그냥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세계 곡물 가격이 떨어졌나 보니까 뭐 미국, 러시아 이런 주요 농업국에서 옥수수 밀 생산량 많이 생산하고 이 재고가 늘어서 그렇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더 늘어서 곡물 가격 더 떨어질 것이다. 연초에와는 정반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곡물 가격 떨어지면은 곡물로 만드는 거 뭐 과자나 빵 같은 거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런 빵은 거의 원재료 가격이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최근 원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여기 원화 강세로 수입 가격 또 떨어지니까 가격이나 요인이 충분해도 너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과 제빵 업체는 뭐 거의 꿈쩍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난해 10월은 롯데자가가 거의 한 평균 9% 이상 과자 가격 오른 다음에 대부분이 뒤따라서 올렸거든요. 빵 쪽으로 봐도 파리바게뜨하는 SPC 그룹이 올 1월에 거의 한 7% 또 올리면서 또 빵값도 올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면 또 여기 원화 강세면은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빵값이나 과자값을. 그런데 요지부동입니다. 게다가 또 요즘 과자들은 질소 과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장 반이 산소 질소거든요. 양도 줄어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들 항상 보면 기업들이 힘들다 할 때는 좀 그래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신경 안 써도 기업들 잘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헤쳐나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분간도 뭐 빵, 과자 가격 내릴 분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 안 사고 차는 비싼 거 산다.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그렇다며요, 근데. 예. 그래서 카푸어라고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하우스 푸어는 이제 한 50대, 60대, 40, 50대고 20, 30대는 카푸어. 차 사다가 완전히 생활이 빈곤층이 된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20, 30대 많이 바뀌고 있고 이 수입차, 외제차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이 한 대에 7천만 원 이상 하는 고가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올해 상반기만 80% 엄청난 곳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은 올 상반기에 팔린 수입차 가운데서 7천만 원 이상 했던 게 2만 3,843대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올해 팔린 차, 올 상반기까지 팔린 4대 중에 한 대는 7천만 원 이상 고가 외제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것만 봐가지고 젊은 사람이 많이 샀다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근데 이 원통계가 아깝게도 이제 연령대, 성별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통계도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차종 통계가 있는데 이 7천만 원 이상 수입차 이 탑10, 10대를 보니까 모두 유럽차입니다. 독일차가 9대, 영국차가 이제 1대였는데 한때 우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일본 수입차 인기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 수입차, 일본 외제차의 인기가 거의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거의 유럽차가 전체 외제차 중에서 한 81% 차지했고요.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연비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제 독일차나 이 유럽차들은 이제 경유 쓰면서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일본 수입차들이 휘발유만 고집하다 보니까 연비가 좀 안 좋은데 이런 게 지금 매력을 반감시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차는 비싼 거 사는데 연비는 신경 쓴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의식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묘한 소비 트렌드인데 네. 근데 진짜 이 젊은 친구들 카푸어 많아요. 이거를 참 집을 안 사도 차 산다. 네,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골프가 LPGA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합작했다고 그러는데 네. 주인공이 이미림이라는 신인 선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올해 LPGA 무대 처음으로 뛰고 있는 이미림이란 24살 선수인데요. 아유, 예. 네, 이번에 마이어 클래식이라는 대회에서 최종 라운드에서 박인비하고 동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 1차전에 둘이 나란히 파를 잡았고요. 연장 2차전에서 이미림이 버디, 근데 박인비가 파 이렇게 하면서 이미림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이미림은 우리나라 여자 투어에서 3승을 거두고 나서요. 지난해 미국 LPGA 퀄리파잉 스코어를 최종 2위로 당당하게 통과를 하고 이번에 신인으로서 LPGA 무대에 데뷔를 했고요. 네. 데뷔 14개 대회 만에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지난 시즌 LPGA 무대에서 1승을 합작을 했는데 올해는 박인비가 1승을 했고 이미림이 1승을 추가해서 이제 2승째를 거두게 됐는데요. 이미림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어릴 때 꿈이 미국 진출이었고 그 꿈을 버린 적이 없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국내 투어에서 편안히 투어 생활을 하면서 돈도 좀 만지고 대접도 받게 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선수들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예. 이미림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남자 골프 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컵을 또다시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타이거 우승 시대가 완전히 갔고 맥길로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PGA 챔피언십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죠. 여기서 맥킬로이가 한때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뒤졌는데 이글도 잡아내고 하면서 한 타 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월드 골프 클래식에서도 우승을 했고, 이번에 PGA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대회 3개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세계 랭킹 1위자를 굳게 지켰는데요. 네. 타이거 우즈가 이번 대회에서는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고, 또 맥길로이는 굵직한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하면서요. 이제 차세대 골프 왕제라는 그 별명에서 차세대자는 수식어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지금 맥킬로이가 메이저 대회 4승째를 거뒀는데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에서 14승을 거두면서 잭 니클라스가 갖고 있는 18승 메이저 최다승 기록을 깰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 타이거 우즈는 쏙 들어가고 맥킬로이 선수가 그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마케팅력은 근데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거 우즈랑.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삼성하고 2위 넥센이 홈런을 주고받는 공방전을 벌였는데 네. 역시 이승엽 선수 살아있어요. 네. 지금 38살, 우리 나이로 하면 내년이면 40이 되는데, 올해가 만으로 38인데, 네. 이승엽 선수가 어제 넥센전 6대6으로 연장 10회 초에 결승타를 치면서 팀의 7대6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승타 부분이 이승엽이 이번 시즌 15개 결승타를 쳤거든요. 그만큼 찬스에서 강한 스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뽐내고 있고요. 어제 경기에서는 한국 시리즈,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다. 왜냐하면 삼성이 1위고 지금 2위가 넥센이니까요. 네. 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홈런이 많이 터졌습니다. 0대1로 뒤진 2회 초에는 이승엽의 투런 홈런으로 삼성이 역전에 성공을 했고, 또 넥센은 1대3으로 뒤진 4회 말에 박병호가 홈런 1위죠. 36호 홈런을 치고 또 이태근의 홈런도 가세하면서 넥센이 또 뒤집었거든요. 삼성이 또 4대6으로 뒤진 8회에는 최영우가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6대6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었죠. 1, 2위 간의 경기에서 홈런 4방이 나오고 이승엽 선수가 결승타도 치고 또 연장전 끝에 1점차 승부가 갈리고 있으니까요. 예. 한 볼만하고 재밌는 경기가 벌어졌었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교황 방문일이 앞으로
끝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4일 지구촌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로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타임지가 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이번 한국 행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카톨릭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시죠. 홍성남 신부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신부님 프란치스코 교황 이렇게 한번 멀리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이렇게 사진으로만 뵀죠. 예. 그러시는 이번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광화문에서 미사할 때 뵐 것 같아요. 예.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 그죠? 예. 방탄차도 안 타고 다니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신의 뜻에 달렸다 그러고 되도록 인파 속에 묻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 어떤 성직자인지 한번 신부님의 시각에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남미 출신이세요. 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 출신이신데요. 남미 출신인데가 또 예수의 그 선교수대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속 분이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교황님들이 주로 이렇게 유럽권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남미권에서 그때 예수의 분이 이제 교황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제 파격인데, 이 교황님이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시는 걸 보면은 기존의 교황님들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르게 사회적인 문제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런 행보를 하시는 것은 혹시 이렇게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봤죠? 예수 선교사들이 남미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걸 영화로 만든 거죠. 예. 예, 근데 그 예수의 신부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미의 이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그 남미 국민들이 많이 희생당할 때 그때 그 모든 걸 갖다 목격했던 분이 교황님이세요. 예, 당시 추경으로 계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셨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건지를 갖다 잘 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교황님들보다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현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러신지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냥 당신이 평소 갖고 가시던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이제 사목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 아주 파격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태리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태리 계신데 그죠? 남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죠? 예. 그런데 이 교황께서 아시아 전 교황께서는 아시아 쪽으로 한 번도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아시아를 오시고 첫 번째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이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어떤 열성도 뭐 그런 면으로 봐서는 선도 있죠. 예. 신자들의 열성도 그렇고 신자 수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교황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기존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유럽 편향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교황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놀러갔다가 좀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 같고, 또 교황님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통일 문제 같은 경우. 예. 그런 사회적 남과 북의 배치된 상황이 이게 복음적이 아니다.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쩐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필리핀 가신다고 그러는데 필리핀도 카톨릭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분단 문제군요. 그렇죠. 예. 요번에 교황님께서 오시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많이 빡빡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거의 지방과 서울을 오고 가시면서 행사를 치르시는데, 시복식이 있죠, 일단은. 예, 시복식이 광화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청년 대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는 또 이제 충청도 쪽 가서 하셔야 되고 예. 굉장히 바쁘세요. 예. 좀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이 지금 거의 80이 가까우신데 건강이 괜찮으실까 다들 염려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냥 그 일정을 다 소화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예, 그것만 봐도 당신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차례도 크면은요 좀 덜 피곤하거든요. 차로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항상 교황님께서는 작은 차만 고집하시잖아요. 네? 당신이 이렇게 그 가난하게 살겠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분이시라 그랬죠. 예. 수도에서 이제 서약하는 게 있거든요. 청빈 서약하고 정결 서약, 뭐 이런 순명의 서약,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난하게 살기로 이미 그 수도원에 들어갈 때부터 서약을 하셨던 분이고 평생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은 당신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신념을 가졌던 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교황청에서 제공하는 것도 다 거부하시고 숙소도 아주 소박한 데서 살고 계시고 차도 아주 작은 차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세월호 유가족 만나는 시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 시복식이 그게 뭡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자분들이나 성직자나 수도자 신자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돈독하게 하신 분들 중에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회 개념으로 보면 위인이라고 그러죠. 그 위인의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복자, 성인 이렇게 그 품을 드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이제 복자품에 오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신앙을 증거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분이 열심히 사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검증 과정을 거친 분들을 이제 복자품에 올리고 또 그분들을 다시 검증해서 성인품에 올립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124일 시복식 하는 분들은 목숨을 바친 분들이시죠. 순교하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이제 복자품에 올리는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까 분단된 현실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던질 메시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이 가장 중시하시는 게 화해입니다. 지난번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방문하시고 화해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이게 주시는 메시지가 남과 북이 화해하시길 갖다가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화해할 것이 많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화해도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희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카톨릭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시죠. 홍성남 신부님이셨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사점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세시봉 오늘도 문사철 강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명량 1000만, 예. 1000만 분의 1에 들어가십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그냥 아이들 방학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기 싫어가지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명량 저도 봤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명량이 고증을 철저히 거쳤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겠고 제작 기간도 걸렸을 테니까 우선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라고 하나요? 이런 거는 고증을 우선 이제 해야 되겠죠. 뭐 영화 바깥에 전시해놓은 복장이라든가 이 갑옷, 무기 그리고 조선의 배, 조선의 판옥선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배나 아다케부네, 새끼부네라고 불리는 일본의 배들의 모양은 일본 쪽에서도 자기들도 이렇게 못했던 걸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식의 장치라든가 또는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어떤 미장센이라고 하죠.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은 합격점을 줄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명량해전이라면 사료가 기본 사료가 난중일기고 그 밖에 이제 각 장군들이 남긴 그런 기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전부일 텐데 적어도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울돌목 현장 그것에 대한 어떤 스케치라든가 이런 거는 꼼꼼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그렇게 고증을 했는데 그래도 이 옛 사료에는 세세한 부분이 이제 미처 쓰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행간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제 또 스토리라인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란들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보시면서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미 이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이거야 난중일기라든가 몇몇 기록하고 대조를 해보면 이제 아는 얘기인데 그 대부분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극적인 어떤 긴장감이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가령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경상우수사 배설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워낙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도망쳤던 군조를 이제 목을 베고 하는 그런 걸 보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이순신 장군을 암살을 하려고 하고 실패를 하니까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망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살을 쏜고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배설이라는 사람이 도망간 건 맞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던 거북선을 불태운 이런 일은 없었고요. 또 이제 도망가는데 화살에 맞아 죽지는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건 일단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599년인가?
그때 선산에서 잡혀서 그때 처형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많은 사람들이 허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적장의 그 적정을 정탐하는 맞아요. 나오죠. 임문영이하고 나중에 그 화약 실험 배 위에서 자폭하는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군사가 그게 그거는 전 허구라고 봤어요. 예, 일본인 군사 그것도 이제 항해라고 부르는데 항복한 그 외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 준사인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해가 꽤 많았어요. 일본 중에서 아마 거기서도 어떻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자기하고 적대했던 부대를 되게 선봉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항해가 속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병자호란이 얼마 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항해가 독자적인 부대로 나가가지고 싸운 일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이제 가미한 부분이 유승용 씨가 열연한 구루지마 미치우사라는 아주 해적 머리칼 날리면서 하는 그 해적 출신의 이 사람이 에임의 해적 출신인 건 맞는데 이미 임진왜란에 계속 참전 중이었었고 거기서는 마치 이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을 잡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파견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미 그 전에 싸우고 있었고 이 사람 형이 있어요. 구루지마 미치 육기라는 사람이 그 개전 초기에 1592년에 그 이순신하고 싸우다 당포해전에서 죽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형의 복수를 하러 갔다가 자기도 같이 죽은 그런 일이고 히데요시가 직접 보내서 이순신의 최후를 목격하라. 그걸 이제 감독하라고 보낸 사람은 있는데 모리다카마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물에 빠졌다 겨우 구출된다고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총사령관이 있어요. 일본의 총사령관 도도다카도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냥 안 되겠으니까 철군하라고 하고 멀쩡하게 돌아갔는데 실제로는 그 전투에서 화살을 눈에 맞았다거나 하든가 아주 큰 부상을 받고 돌아가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아마 다 알면서도 극적인 어떤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가공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이렇게 보면은 역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해전 장면 아니겠어요? 백병전도 나오고 막 배가 배로 올라타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61분을 그 해전 장면에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화의 절반이 이 해전 장면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봤기 때문에 꽤 이게 성공한 장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거기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이 혼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다른 배들은 저 뒤에서 딱 머뭇거리고 있고 이거는 초기에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들이 머뭇거리니까 그냥 대장선이 앞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백병전을 명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배들이 여러 척이 와가지고 거의 높이가 비슷해가지고 널빤지를 대고 그냥 이렇게 들러와서 그냥 배로 넘어와가지고 싸우는데 이거는 완전 허구죠.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런 식으로 백병전이라는 무모한 전략을 택했다는 건 이순신답지 못한 거고 사실은 아마도 고민 끝에 그 주인공이 직접 활극을 벌이는 이런 장면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겠지만은 전략적으로 보자면 전술가로서 이순신을 보자면 그건 이순신을 모독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백병전이라는 것은 일본들의 장점이고 일본군의 절대 장점이고 조선군은 당시 화포가 월등히 우세했어요. 일본보다. 그래서 조선군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가지고 화포로 승부를 보는 이런 전략이었고 또 실제로 대장선에도 많은 화포가 이제 장전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백병전이 벌어졌다면 나중에 그 안이라는 장군이 뒤늦게 와서 이순신 장군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본 쪽으로 돌격을 하다가 약간의 백병전이 있었던 모양인데 당시 이 명량해협에 투입된 일본의 배들은 우리나라의 판옥선하고 대등한 그런 그 배가 아니라 좀 규모가 작은 돌격선, 새끼부내라는 돌격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은 와가지고 딱 배와 배를 갑판을 이렇게 대놓고 그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배 밑에다 대놓고 갈고리나 사다리, 줄사다리 같은 거를 해서 기어 올라오는 거를 조선수군은 위에서 그냥 돌 던지고 화살 쏘고 해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백병전이 이순신 장군의 배가 아니라 안희 장군의 배에서 좀 벌어질 수는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 지켜보다가 이제 옆에 와서 화포로 다 이제 그 선멸을 뭐
이런 장면이었으니까 일단은 이 백병전은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것이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무모하게 일본인들의 장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전투 행태를 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기록에도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성웅 이순신이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완벽한 신에 가까운 그런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고뇌하는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본인도 좀. 그렇죠. 아주 절제된 연기를 잘 보여주죠. 최민식 씨의 연기도 이제 돋보입니다만은 그래 고뇌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 점은 뭐 제가 볼 때는 진일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적인 고뇌를 올바로 조명했을까 이거는 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예전과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거는 이 영화에서도 결국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을 빼면 다 바보들이고 다 좀 이제 비겁한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뭐 위로 선조임금이 좀 그런 면모를 개전 초기에 보였던 건 사실이고 명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을 또 가뒀던 것도 사실이고. 예, 가둔 것도 사실이고. 가뒀다가 또 다시 쓴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데 거기 권율 장군부터 그다음에 조선의 무슨 이제 군사력 다 붕괴했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조선의 다른 군사들이나 장수들, 특히 권율 장군 같은 경우는 행주대첩의 그 명장이기도 하고 견해가 다르고 뭐 그 전술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용렬하고 비겁한데 이순신 한 사람만 그 용감하고 어떤 탁월해가지고 조선에서 수군 수전에서 이겼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엉망이었는데 한 사람만 어떻게 잘 나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이순신 어떤 인간적인 그 고뇌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역감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과 이렇게 관련해서 파고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순신의 리더십이 나름대로 장점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는 게 옳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의 리더십은 아주 탁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썩어 있었고 다들 이제 엉망인데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만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지. 한 사람의 영웅이 조선을 다 구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조선의 수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화포의 능력이 더 우리가 조선이 훨씬 압도적으로 우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화력 무기, 그러니까 화포가 전쟁의 기본적인 그 승패를 좌우했던 최초의 국제전이고 전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 화포를 쓰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활과 뭐 이제 그 병사들의 결국 이제 충돌 속에서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그 전까지 패러다임이었는데 요 무렵에 이제 그 유럽에서는 영국군이 그 스페인의 무자함대를 무찌른 뭐 이런 전쟁도 그때 있었는데 당시 영국군도 화포를 좀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조선이 그 우월했던 그러니까 고려말 최무선 때부터 이렇게 써왔던 그 화포, 대포의 위력을 최대로 배가시키고 그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그런 장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원균하고 보통 대비가 되는데 그렇죠. 원균이라는 사람은 이제 용장이거든요. 원균은 용장이고 그냥 나가서 한바탕 큰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일대 맞짱 떠서 이제 근데 원균이 거북선 다 부셨대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순신 장군은 지장이라서 자신이 이길 것 같지 않은 전투. 여기는 왕이 시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고초를 치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배의 우월성. 일단 배도 더 튼튼하거든요, 일본 배보다. 그러니까 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북선도 그랬고 가서 그냥 부딪히는 것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조선의 배는 나무 못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이제 팽창하면서 단단해지는데 일본 배는 쇠못을 박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녹도 쓸고 그래서 부딪히면은 쉽게 이렇게 헐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포도 배에 제대로 실을 수 없었대요. 그 배가 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명량해전도 그렇고 한산도 해전에서도 그 유명한 하객진이라는 게 사실 조선이 이제 화포가 우월한데 이 화포는 이 조준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더군다나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하객진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둘러싸가지고 그냥 대충 쓰면 다 맞도록 이렇게 이제 정법을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명량해전에서도 우리가 때론 10대 1 또는 30대 1 이런 이제 병력의 열세를 이야기하지만 화포가 우세한 팀은 화포가 우세한 쪽은 대체로 3회, 3제곱 정도의 그 유리함을 가져간다고 뒤에 일본의 장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3대 1의 우위가 있었다면은 삼성은 한 9대 1까지 그게 벌어지는 건데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승리를 이끈 장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유리한 조건에서도 그냥 우리 수군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장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당시 조선 수군이나 조선군이 그렇게 허약한 군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전력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걸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고 활용을 해서 승리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도 패배하고 이런 점에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줄 알았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6841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영화로 봐주면 안 될까요? 국민의 꿈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파괴라뇨. 저희는 이제 역사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얘기죠. 예. 네. 어쨌든 명량. 아주 요새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천 대표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